이번 수업 시간에는 상과목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과목 데이터 분석은 알기초와 데이터마트, 정형 데이터 마이닝, 통계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상과목 출제 비용을 보시면 지금 정형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 다음에 알러너 이 순서대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정형 데이터 분석은 48%, 통계 분석은 40%, 알러너는 10%예요. 근데 이제 알언어에서 또 문제에 나오는 비중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알언어 같은 경우는 지금 28% 정도가 나옵니다. 몇 문제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 언어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언어 학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하고 직접 실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쵸? 근데 이제 전체 30문제 중에 10%라 그러면 3문제거든요. 3문제에서 28 정도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70%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알문제는 이제 너무 이제 여기에 주력하시기보다는 다른 쪽에 더 신경을 쓰셔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도, 알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제 기초적으로, 알이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 실습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랑 이제 통계 분석을 보시면, 지금 이제 통계 분석이 앞쪽에 있고,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 뒤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지치시잖아요. 근데 이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 지금 지금 보시면 48%입니다. 거의 반이죠. 그쵸? 30문제 중에 약 15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앞에는 분류가 있고, 뒤에는 비지도 학습 및 군집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집하고 연관성 분석이 맨 뒤쪽에 위치해서 이쪽을 좀 앞에도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뒷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류에 관한 모델과 일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배우는데 이 정도만 이제 하셔도 많은 부분을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통계 분석 쪽은 보시면 지금 통계 분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시계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퍼센티지로 보면 이제 시계열이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계열보다는 지금 회귀 분석이 보시면 여기 뭐 변수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평가, 이 라쏘 부분까지도 다 회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귀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회귀 공부 지금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회귀 쪽도 공부를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다음에 시계열 주성분 그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비모수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종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이제 그 종류에 대해서 많이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는 이제 30문제인데 R은 간단하게 보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익히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본다고 이게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단어를 계속 익히실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랑 ADP랑 완전 중복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셔도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이쪽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R 기초와 데이터 마트. 자, R의 특징. 오픈소스이며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 언어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므로 분석 대응력이 좋습니다. 복잡한 통계 분석 기법이 가능하고요. 텍스트, CSV, 엑셀, SAS, SPSS, DB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지원합니다. 명령 단위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여기서 인터프리터 방식이라는 얘기는 한 줄 입력하고 바로 해석을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수한 그래픽 기능을 갖추고 있고 2D, 3D 동적 그래프를 지원합니다. 인덱스 번호는 1부터 시작합니다. 자, 파이썬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래 특징. 자, 운영체제는 윈도우, 리눅스, 맥 OS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SAS, SPSS 등은 통계 분석 프로그램의 종류입니다. 2D, 3D는 2차원, 3차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프의 축의 개수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자, 인덱스는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 열, 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자, R은 데이터형을 기본형, 구조형, 복합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페셜 밸류가 존재합니다. 자, 아래는 기본형, 아래 데이터형 기본형, 구조형, 복합형, 스페셜 밸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일단 데이터형의 특징을 보면 뉴메릭, 정수, 실수, 복소수, 수학적 연산 및 통계적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 말 그대로 숫자입니다. 10, 3.14, 10은 정수고 3.14 같은 경우는 실수가 되겠죠. 네. 다음에 캐릭터, 문자,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쌍따옴표 또는 그냥 이 싱글 따옴표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문자는. 다음에 로지컬, true, false, 산술, true, false입니다. true, false. 예. 그리고 산술 연산 시 이 true는 1로 되고요. false는 0으로 인식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형 차원을 보면 스칼라, 팩터, 벡터, 매트릭스, 얼레이가 있는데요. 스칼라는 단일 차원이고요. 수치, 문자, 논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팩터는 원디고요. 수치, 문자, 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일형이고요. 이거 팩터는 범주형입니다. 다음에 벡터, 매트릭스, 얼레이는 지금 보시면 이제 원소가 수치, 문자, 논리로 다 가능하지만 다 단일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이고요. 수치, 문자, 논리, 복합이 가능합니다. 리스트 역시 2차원 이상이고요. 수치, 문자, 논리, 복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차원이라는 거는, 1차원인 거는 그냥 한 줄로 써준다. 한 줄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2차원이라는 거는 행, 컬러,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스페셜 밸류 보겠습니다. 스페셜 밸류는 널값, NA, NA에 INF가 있는데요. 널은 변수값이 초기화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NA는 not available, 데이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측치를 의미하고요. not available number, 계산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INF, infinity, 무한대 값이 있습니다. 자, 벡터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벡터. 하나 이상의 스칼라, 원소 하나 이상의 스칼라가 이제 길이가 1인 벡터예요. 원소들을 갖는 단순한 형태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원소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스칼라가 되는 것입니다. 숫자, 문자, 논리형 데이터를 원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료형을 갖는 값들의 집합으로 하나의 열로 구성됩니다. 벡터 생성 함수에는 여기 C, SEQ, RP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의미를 한번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C는 가로 속에 포함된 값들을 가진 벡터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C157이 있으면 결과값이 157을 원소로 갖는 지금 리스트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다음에 SEQ가 있습니다. SEQ는 시퀀스, 풀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y 1씩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from에 있는 숫자부터 to에 있는 숫자까지 by에 있는 숫자 간격으로 구성된 값들을 가진 벡터를 생성합니다. by는 생략 가능하며 생략 시 1의 값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퀀스 10, 50, 10이 있으면
10에서 50까지 10씩 증가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자, 리피트 x 타임즈 1, 이치 1은 x에 있는 값을 타임즈에 있는 숫자만큼 반복한 값들을 이치에 지정한 숫자만큼 반복한 데이터를 가진 벡터를 생성합니다. 타임즈를 생략하고 이치를 사용할 때는 이치는 숫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x와 타임즈로 생성된 벡터 내부의 각각의 값에 대해 이치에 지정한 숫자만큼 반복된 형태의 값을 갖는 벡터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 이치는 생략 가능하며 생략 시 1의 값을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리피트하고 1에서 2, 3이 있습니다. 그럼 1에서 2를 각각 두 번을 먼저 생성을 해줍니다. 1에서 2가 이렇게 두 번이 생성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치가 3이잖아요. 그쵸? 이치가 3이라는 얘기는 얘를 3번, 그래서 1이 3번, 2가 3번, 1이 3번, 2가 3번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벡터의 생성 보겠습니다. 자, 1에서 5라는 의미는 1부터 5까지의 수를 가진 벡터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1, 2, 3, 4, 5가 됩니다. 자, C 1, 3, 4, 6, 9 나열된 값으로 벡터를 구성합니다. 결과값은 1, 3, 4, 6, 9가 됩니다. 시퀀스 1, 5는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는 수를 가진 벡터입니다. 여기 원래 바이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생략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인식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퀀스 10, 50, 10은 10부터 50까지 10씩 증가하는 수를 가진 벡터입니다. 결과값은 10, 20, 30, 40, 50이 됩니다. 리피트 3에서 5는 3을 5개 가진 벡터가 됩니다. 자, 리피트 2에서 4, 이치는 2는 2부터 4까지 두 번씩 반복되는 수를 가진 벡터. 타임즈는 생략을 하고 이치를 사용할 때는 이치는 숫자 형식으로 사용할 것. 자, 여기 타임즈가 없잖아요. 타임즈가 없기 때문에 이치를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치를. 그래서 지금 보면 각각을 두 번씩 반복하는 건 이치는 각각이죠. 그쵸? 각각을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이니까 2, 3, 3, 4, 4가 됩니다. 자, 리피트 1에서 2, 2, 3이죠. 그쵸? 그럼 얘는 1에서 2를 여기 2가 타임즈죠. 그쵸? 그래서 1, 2, 1, 2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3을 적용하셔서 1, 1, 1, 2, 2, 1, 1, 1, 2, 2 이렇게 가능이 됩니다. 자, 벡터의 연산 보겠습니다. 자, NA는 연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NA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평균 합계 함수 적용 결과는 NA가 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 벡터를 연산할 경우 개수가 작은 것이 반복 사용되며 경고 메시지와 함께 결과가 표시됩니다. 다양한 기본형을 포함한 벡터를 병합하면 표현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형식이 변경됩니다. 문자형, 숫자형, 논리형 순서로 표현 범위가 더 넓습니다. 자, 문자형 여기 지금 보시면 표현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형식이 변경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자형, 숫자형을 결합하면 문자형으로 바뀌는 거고요. 숫자형, 논리형으로 결합하면 숫자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숫자형, 문자형, 논리형 벡터를 병합하면 문자형이 되며 숫자형, 논리형을 병합하면 숫자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4 NA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24 NA를 Y라는 이름으로 지정하는 거고요. Y에 24 NA, 여기 이제 Y에다 지정한다는 의미고요. 다음 Y 곱하기 3은 이 각각의 수의 벡터와 3의 곱셈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NA는 연상의 대상이 아니어서 NA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결과값은 6, 12 NA입니다. C, 1, 2, 3, C, 애플, 키죠. 얘는 지금 숫자형이고 얘는 문자형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X에 저장했고 얘는 Y에 저장했잖아요.
그럼 x랑 y를 결합해 줍니다. 자, 결합해 줬을 때 이제 x, y를 생성하는데 둘이 결합해 주면 문자형으로 되겠죠. 문자형의 표현 범위가 더 넓은 것이니까. 그래서 C1, 2, 3에 x, C, 애플키에 y라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C는 C1, 2, 3과 C, 애플키를 합친 것입니다. C의 결과를 x, y라는 이름을 정해 사용합니다. 이때 벡터는 한 가지 타입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므로 더 넓은 표현 범위를 갖는 문자형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지금 1, 2, 3이 아까 전에는 여기 앞에 따옴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따옴표가 생겼죠. 그 의미는 문자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 애플, 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벡터의 연산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x, 1, 2, na, x가 있습니다. min x, min은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x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na를 포함한 벡터에 대해 min 함수의 결과는 na이다. min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이다. 그럼 결과값은 na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는 na가 나옵니다. 자, 지금 C1, 2, 3, C1, 5 벡터 x랑 y 벡터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의 벡터를 더해줬을 때 x는 1, 2, 3을 요소로 갖고 y는 1, 5를 요소로 갖습니다. 이때 x와 y 요소의 개수가 다르므로 적은 개수 요소를 갖는 y가 반복 사용됩니다. 여기가 적기 때문에 얘가 반복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x는 1, 2, 3, y는 1, 5였는데 자, 앞에서부터 1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2, 7, 4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2, 7, 4입니다. 자, 벡터의 인덱싱 보겠습니다. 인덱싱은 데이터에 부여된 순서 번호인 인덱스를 사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하여 1씩 증가하는 정수입니다. 대괄호를 사용하여 위치 인덱스를 사용하거나 조건물, 순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vn, 벡터의 n번째 원소를 반환합니다. 이때 n은 1부터 시작합니다. v-n, 벡터에서 n번째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반환합니다. 자,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좀 달라요. 일반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랑. 다음에 v-start, end, 스타트 원소부터 end 원소까지를 반환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v1 3에서 7이면 3부터 7까지의 수를 가진 벡터를 만들어 v1 이름을 부여합니다. v3, v1에서 세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결과값은 5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v1이 3에서 7, 3, 4, 5, 6, 7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에 있는 원소의 값은 5가 됩니다. 자, v1-3, v1에서 세 번째 있는 값을 제외한 모든 값입니다. 지금 세 번째가 5였죠. 그럼 5를 제외한 모든 값입니다. 자, v1 2에서 3입니다. v1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있는 값, 결과값 4와 5입니다. v1 3에서 2입니다.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여기 세 번째가 5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4고, 그래서 5, 4 이렇게 반환값이 생깁니다. v1 c 2, 3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값입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4, 5니까 4, 5가 이렇게 결과값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C하고 A, B, C, D, E, V1 name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V1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요소에 A, D의 이름을 부여하고 C라는 이름이 붙은 세 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값은 5입니다.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매트릭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트릭스 생성. 데이터의 형태가 2차원으로 행과 열로 구성됩니다. 자, 열이죠. 기억하시죠? 자, 수치, 문자, 논리 중 하나의 데이터 유형으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네. 매트릭스 R바인드, C바인드 등의 함수를 사용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자, 매트릭스가 있으면 데이터를 줘야겠죠. 그쵸? 데이터를 주고
n로우는 1, n코는 1, by로우는 펄스. 이 의미는 행 열의 수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2차원의 매트릭스 구조를 만듭니다. 자, M1 매트릭스 C 1, 2, 3, 4, 5, 6. 자, 벡터를 하나 줬어요. 이런 1, 2, 3, 4, 5, 6. 근데 이 벡터를 컬럼이 3개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이로우는 true. 예. 그러면 열의 수를 셈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6개이면 자, 3개 이렇게 컬럼이 하나, 둘, 셋 같죠? 그러면 자동으로 행은 2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바이로우, true는 1행을 모두 채우고 그러니까 로우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1행을 모두 채우고 2행을 채우는 순서로 채우기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얘가 1행이고 2행이면 여기를 이 순서로 먼저 채우고 자, 이쪽으로 세운다는 얘기죠. 그쵸? 자, 행으로 지금 컬럼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1, 2, 4, 1, 2가 있으면 여기 컬럼이 3개 있고 행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 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행 방향으로. 자, 매트릭스 1, 2, 3, 4, 5, 6이 있는데 이번에는 n로는 3입니다. 그러면 행이 3개가 되고 컬럼은 그럼 몇 개가 되겠죠? 지금 3개, 전체 6개잖아요. 예, 데이터가 6개니까 3개 채우고 여기는 2개를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n로우는 3, 행의 수를 3으로 지정한 것이며 데이터가 6개이기 때문에 열의 수는 2개가 된다. 바이로우는 자, 지금 이제 바이로우 언급이 안 됐는데 바이로우 펄스가 디폴트 값입니다. 바이로우는 펄스 디폴트 값입니다. 기본 설정으로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사용됩니다. 직접 지정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바이로우가 펄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컬럼 이제 순서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 2, 4, 4, 5, 6 이렇게 채워집니다. 매트릭스 생성 보겠습니다. rbind 함수에 목록으로 제공된 벡터나 매트릭스들이 각각 행 방향으로 연결된 행열이 생성됩니다. 자, 행 방향으로예요. 행 방향. 자, 예를 들어서 x는 1, 3이라는 x가 있고요. 시퀀스는 10, 30, 10을 갖는 y가 있습니다. 그러면 rbind, x와 y를 rbind 해주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x는 1, 2, 3이라는 3개 요소를 가진 벡터이고요. y는 10, 20, 30이라는 3개 요소를 가진 벡터입니다. 자, 결과는 rbind를 해주시면 x가 첫 번째 행, y가 두 번째 행으로 사용되어 생성된 매트리스에 대해 결과 1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x, y, 그쵸? x 1, 2, 3, 그리고 rbind, 그러니까 로우 방향, 여기 r이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우 방향으로 이렇게 묶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바인드가 묶다잖아요. 다음 cbind 보겠습니다. 그럼 cbind는 컬럼으로 묶인다는 얘기죠. cbind 함수의 목록으로 제공된 벡터나 매트릭스들이 각각 열 방향으로 연결된 행열이 생성됩니다. 자, x, y 이렇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x가 첫 번째 열, y가 두 번째 열로 사용되어 생성된 매트릭스에 대해 결과 2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자, 결과 2, 지금 이제 cbind 컬럼 방향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컬럼 방향으로. 매트릭스 인덱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트릭스의 이름 뒤에 대괄호를 붙인 뒤 행번호, 열번호를 콤마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번호 및 열번호는 한 개의 숫자이거나 벡터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m이 매트릭스의 이름일 때 m, 행번호, 열번호와 같이 대괄호와 행번호, 열번호를 사용하며 행번호 또는 열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행, 열번호를 모두 생략한 m은 대괄호 따옴표 m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C 1, 2, 3, 4, 5, 6이 있고요. n로우는 2, 바이로우는 true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M1은 1번 행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매트릭스에서 인덱싱 하는 거 여기 지금 이제 1, 2, 3을 가져오겠죠. 다음에 M 따옴표 1은
열 전체 1사를 의미합니다. 2번 행, 자, M2행, 2행의 1이죠. 그쵸? 그러면 2번 행 1번 열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M1, C의 2, 3은 1번 행의 2, 3번 열을 의미합니다. 그럼 1번 행의 2, 3 열은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과값은 2, 3이 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보겠습니다. 엑셀의 워크시트와 같은 이 구조의 2차원 데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을 가질 수 있고, 벡터별로 다른 데이터 유형 사용이 가능합니다. 벡터가 모여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하나의 벡터인 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하고 먼저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열 이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각각이 지금 이게 데이터 프레임인데 각각이 하나의 벡터입니다. 다른 이제 벡터마다 성격이 다르죠. 여기는 문자형, 여기는 숫자형, 이래서 네임, 젠더, 코리안, 잉글리시 4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각각은 그냥 하나의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스튜던트라고 하면 코리안 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스튜던트, 달러, 코리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4개의 벡터가 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며 네임, 젠더는 문자형, 코리안, 잉글리시는 숫자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R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서머리 함수인데요. 서머리 안에 데이터셋을 주시면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항목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줍니다. 변수 데이터형별 표시되는 기초 통계량은 연속형 변수에서는 자, 최소값, 민, 스퀘어, 퍼스트 퀀타일, 미디언, 민, 서드 퀀타일, 맥스 값이 있습니다. 각각 최소값, 1, 4분위수, 중간값, 평균, 3, 4분위수, 최대값입니다. 평균을 제외하면 순서 통계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세팔 랭스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값, 1, 4분위수, 미디언, 중간값, 다음에 평균값, 서드, 퀀타일, 맥스 최대값입니다. 자, 미는 최소값 되겠고요. 맥스는 최대값 되겠고, 자, 여기 퍼스트 퀀타일은 전체의 25% 값입니다. 전체의 25% 값. 다음에 여기 서드 퀀타일은 75%입니다. 전체의 데이터에. 다음에 이제 미디어는 그 중간값이 되겠죠. 그쵸? 그 미는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자, 범주형 변수에서는 자, 범주형 변수라 하면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의 종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5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주명과 범주별 개수가 표시됩니다. 범주별 개수를 모두 더해 총 데이터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결측치에 NA가 있으면 결측치의 개수인데요. 연속형, 범주형 공통입니다. 지금 이제 셀러리라는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 항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측값이 59개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에 서머리 함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결과값이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속형 변수는 세팔 랭스, 세팔 위디스, 페탈 랭스, 페탈 위디스입니다. 세팔 위디스를 보면 아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팔 위디스가 여기 있죠. 여기. 자, 2.8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데이터가 75%이다. 그쵸? 지금 얘가 2.8이면 여기죠. 그쵸? 여기가 25%에 전체 25%니까 여기 밑으로는 75%가 되겠죠. 네. 다음 3.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데이터가 50%이다. 3.0이 중간값이잖아요. 그쵸? 중앙값. 다음 3.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데이터가 25%이다. 여기 3.3, 여기 서드 퀀타일입니다. 다음 범주형 변수 보겠습니다. 변수명이 스피시스죠. 그렇죠? 여기 스피시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의 3개의 범주가 있고요.
각 범주별로 50개씩 총 15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세토사, 버지컬러, 버지니카 각 50개씩 있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에는 지금 이제 NA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결측치가 없습니다. 자, 히터스 데이터셋을 보겠습니다. 서머리 함수 적용을 하면 지금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고요. 연속교 변수에는 변수명은 put output, put out, assist, error, 셀러리가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에는 리그 A 범주에 175개, N 범주에 147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new 리그. 그다음에 리그가 지금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리그 여기 범주형, 여기 유니리그 또 이렇게 범주형입니다. 지금 디비전에도 E 범주에 157개, W 범주에 165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U 리그에는 A 범주에 176개, N 범주에 146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총 322개 데이터입니다. 지금 결측치가 있는 것은 지금 보시면 셀러리 변수에 59개의 결측치가 존재하고요. 결측치는 NAS는 59로 자, 오렌지 데이터셋을 보겠습니다. 자, 서머리 오렌지 데이터를 주시면 연속격 변수에는 변수명 age, circumference가 있고요. age의 평균은 922.1입니다. 약 50%의 나무가 115보다 큰 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age는 트리별로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질문은 age의 평균은 전체 평균만 표시된 것으로 트리별로 평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음. 그러니까 이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볼 수 없습니다. 자, 범주형 변수는 35개의 관측치를 포함하고요. 지금 보면 트리가 5가지 종류인데 7가지에서 35개입니다. 트리는 팩터 타입이면 순서가 31524로 되어 있습니다. 자, NAS. 자, 오렌지 데이터셋은 지금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죠. 자, 지금 그래프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산전도 행렬이 있고요. 상자 그림,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산전도는 보시면 지금 이제 데이터가 X와 지금 컬럼 두 개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정도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페어스는 이런 여러 개의 산전도를 자, 같이 한꺼번에 나타낸 것입니다. 자, 다음에 박스 플롯 보겠습니다. 자, 박스 플롯은 지금 모양이 상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스 플롯인데 이상치를 존재하긴 하거나 IQR의 길이, 최소채도, 1사분위, 3사분위 중위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NA는 제거하고 그려집니다. 자, 히스트에서는 연속형 수치에 적합합니다. 지금 보면 히스트가 연결돼 있죠. 그쵸? 쭉 연결된 숫자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은 주로 전체 숫자의 분포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에 바플랏입니다. 바플랏 같은 경우는 명목형 변수의 빈도에 활용되고요. 막대 사이가 끊겨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상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자 그림 지금 보시면 여기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지금 Q1 빼기 1.5 곱하기 IQR 다음에 Q3 플러스 1.5 IQR이 있습니다. 여기가 로어고요. 여기가 어퍼가 됩니다. 이 로어와 어퍼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운데 Q1과 Q3 Q1과 Q3, 이 IQR이 Q3 빼기 Q1이 IQR이 됩니다. 네. 이 범위에 각각을 해서 로어와 어퍼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밖으로 나가 있는 숫자들이 이상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민, Q월, 미디언, Q3, 맥스값과 이상값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맥스, 일반적인 범위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맥스 값까지 연결된 선의 길이는 대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Q1, Q3는 각각 제1사분위수, 3사분위수로 의미하며 25%, 75%에 위치합니다. 자, IQR 4분위수 범위는 Q3, Q1 빼기 Q1입니다. 이상값 기준은 하함보다 작은 값이나 상한값보다 큰 값을 의미합니다. 이상값으로 그래프에서 동그라미를 표시되었습니다. 자, 미디언은 중앙값으로 50%에 위치합니다.
상자 그림에는 평균, 분산, 데이터의 개수 등의 정보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평균, 분산, 데이터의 개수 등의 정보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상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각의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피드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컬럼별로의 이제 박스 플롯을 그린 것입니다. 닭의 무게에 대해서. 자, 보시면 홀스빈을 섭취한 닭의 무게가 다른 사료를 섭취한 닭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세인을 섭취한 닭의 무게가 다른 사료를 섭취한 닭보다 큼을 볼 수 있습니다. 카세인 여기죠, 그쵸? 예. 자, 선플라워를 섭취한 닭의 무게에는 이상치가 발견됩니다. 선플라워 여기 이상치 동그라미들 보이죠? 카세인의 경우 홀스빈보다 중위수, 카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얘예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중위수가 홀스빈보다 지금 높은 데 있죠, 그쵸? 그다음에 소이빈의 경우 민밀보다 채소값은 크지만 최대값이 작습니다. 박스 플롯을 사용하여 그룹값 분포 차이를 비교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함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유의미함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검정을 따로 해야 합니다. 평균 차이의 유의미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아노바와 같은 평균 차이 검정을 해야 합니다. 자, 상자 그림의 예, 모존 데이터에 대한 상자 그림 해석입니다. 솔로 R 중위수가 가장 큽니다. 솔로 R 여기 보면 얘죠. 얘가 중위수가 가장 크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솔로 R 분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조는 이상값이 2개 존재합니다. 자, 템프의 데이터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아, 이건 틀렸습니다. 예, 템프의 데이터 수. 여기서는 데이터 수는 알 수 없습니다. 자, 히스토그램 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이제 데이터의 분포입니다. 데이터의 분포. 자, 히스토그램 데이터의 분포를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도수분포표의 각 계급을 가로축에 나타내고 해당 그 계급에 속하는 측정값의 도수를 세로축에 표시하여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립니다. 꼬리가 오른쪽으로 긴 모양이면 데이터가 전체 범위에서 오른쪽으로 긴 건 이제 이렇게 의미합니다. 수치가 낮은 쪽에 몰려 있음을 의미하고 꼬리가 왼쪽으로 긴 거면 자, 데이터가 전체 범위에서 수치가 높은 쪽에 몰려 있음, 이쪽으로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한쪽으로 치우는 것 없이 비슷한 높이로 그려진다면 균일한 분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분포인 거죠. 막대의 높이는 빈도를 나타내며 폭은 의미가 없습니다. 폭은 모두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축 모두 연속 데이터를 사용하며 범주형에는 막대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 정확한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간의 개수를 적절하게 잘 정해야 합니다. 자, 파생변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데이터의 변수들을 조합하거나 변환하여 새롭게 생성한 변수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강화하고 패턴을 탐지하며 모델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변수 생성을 위해 도메인 지식과 많은 실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파생 변수를 생성하면 오히려 모델이 과대적합할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 변수는 다양한 모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모델의 특성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파생 변수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어 개발해야 합니다. 자, 파생 변수의 종류 보겠습니다. 단위 변환, 변수의 단위 또는 척도 변환하여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12시간으로 나타내거나 1m를 100cm, 나이를 연령대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약 통계량 변환입니다. 요약 통계량을 활용하여 생성하는 방식으로 고객별 누적 방문 횟수, 고객별 총 구매액, 고객별 최대 구매액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변수 분해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하나의 값을 분해하여 여러 정보로 나누어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나이, 성별로 나타내거나 날짜를 연, 월, 일, 요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수 결합입니다. 다양한 함수 등 수학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키, 몸무게 정보 사용하여 BMI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결측치 처리 보겠습니다. 결측치를 포함한 데이터는 학습할 수 없습니다. 학습이 연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결측치는 연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축치가 있는 데이터는 결측치 처리를 위한 과정이 필수이며 데이터 전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결측값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어 품질이 저하됩니다. 결측값은 데이터에 입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NA, NaN 등으로 표시됩니다. 0, 공백 물자는 결측값이 아닙니다. 결측지의 추정량, 표준 오차와 가소 추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 확률 대치법과 다중대치법 등의 다양한 방법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결측치를 처리하는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했고 계산의 난해성이라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자, 결측치 처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단순대치법에는 완전히 응답한 개체 분석, 평균대치법, 단순확률 대치법이 있습니다. 자, 완전히 응답한 개체 분석은 Complete Case Analysis로서 불완전한 자료는 모두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부분적으로 관측된 자료를 무시함으로 생기는 효율성 상실, 통계적 추론의 타당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평균대치법 같은 경우는 관측 또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의 평균으로 결측값을 대치하는 방법입니다. 비조건부 평균 대치법입니다. 관측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대치하는 방법입니다. 조건부 평균 대치법은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대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단순확률 대치법은 평균 대치법에서 추정한 표준 오차의 가소 추정 문제를 보완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추정량의 표준 오차 계산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핫덱, 리얼리스트, 네이버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다중대치법 같은 경우는 단순대치법을 한 번이 아닌 n번 수행하여 n개의 가상적 완전 자료를 만듭니다. m은 여러 번을 의미합니다. 통계적 추론에 사용된 통계량의 효율성 및 일치성 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추정량 표준 오차의 가소 추정 또는 계산의 난해성 문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값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값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값, 거리, 밀도입니다. 이상값은 정형 데이터보다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분포를 왜곡할 수 있으나 실제 오류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므로 제거 여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실무자와 상의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값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분석의 목적이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상값을 활용한 시스템에는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자, 이상값 탐색, ESD, 익스트림값 탐색을 보겠습니다. ESD입니다. ESD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에서 나온 표본값일 경우 표본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이상값을 탐색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평균으로부터 T표준 편차 이상 떨어져 있는 값들을 이상값이라고 판단하고 T는 3으로 설정하는 이상값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자, 평균에서 3시그마를 각각 빼고 더한 것에 이 정상 데이터가 분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벗어나는 게 이제 이상값이 되겠죠. 4분위수 퀀타일 방법입니다. 앞에 박스플러에서 봤는데요. Q1, Q3 및 IQR을 사용해서 이상값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상자 그림에 사용됩니다. Q1 빼기 이렇게 됩니다. Q1에서 1.5 곱하기 IQR 정상 데이터 Q3 플러스 1.5 곱하기 IQR. 자, 그래서 여기서 IQR은 Q3 빼기 Q1을 의미합니다. 자, 서머리 함수의 결과로 표시되는 평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Q1, Q3 등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머신러닝 기반 방법. 머신러닝의 군집 기법을 사용하여 군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상값으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상값 처리 방법 보겠습니다. 이상값 제거. 이상값이 데이터에 오류나 노이즈일 경우 해당 값을 제거합니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있는 이상값을 제거하면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면 정보 손실률이 높아지며 특히 데이터의 수가 적을 때 유용한 정보도 함께 손실될 수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자, 데이터 변환. 이상치가 데이터의 분포에 큰 영향을 준다면 로그 변환, 제곱근 변환 등을 통해 분포를 정교할 수 있지만 해석이 어려워지며 변환이 모든 모델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값 절단. 이상값을 특정 인계값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하한 및 상한값을 설정하여 이상값을 해당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치를 절단하면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면서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분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